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의료계 최고 권위자의 외동딸이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인천공항 로비에서 실신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여권 하나, 배에 찬 생명 하나, 그리고 한국 남자의 이름 한 줄. 단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를 찾아 한국 땅을 밟은 그녀.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실종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왜 그녀는 한국으로 왔고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 생명을 건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아왔죠. 2024년 9월 제 인생에서 가장 긴박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배는 무겁게 불러왔고 아이는 계속 발로 차댔어요. 괜찮아, 이제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어.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운전기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옆에서는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황급히 배를 만져봤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물어보셨습니다. 보호자가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라고 말했죠. 임신 7개월인데 혼자 한국에 왔냐는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실종된 남자를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탈수와 과로 증세가 심하다고요. 임산부가 장거리 비행을 혼자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졌어요. 손에 쥔 건 메모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박세훈 국립의료연구원.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구소라고만 말해줬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한다고요. 아이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세훈을 만나야 했어요. 제 아이의 아빠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독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독일 의사협회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슈테판 슈미트는 독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의료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교통사고였어요. 저는 10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의대 예과 준비였죠. 친구들과 놀 시간은 없었어요. 오직 공부와 바이올린 연습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이올리니스트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규칙투성이 삶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확히 7시, 저녁은 6시. 외출은 허락받아야 했고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어요. 너는 슈미트 가문의 후계자라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짜놓은 각본대로 살아야 했죠. 의대에 진학했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만족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2024년 4월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학학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가셨죠. 하지만 학회 3일째 되던 날 아버지는 급히 독일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긴급 회의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으로 감시받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유였어요. 저는 학회장을 벗어나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센 강변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카페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말입니다. 학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션 하나에 참석했어요. 감염병 대응 연구 발표였죠. 별 기대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박세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었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요. 코로나19 때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대응했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데이터는 탄탄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생명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학회장 밖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지 말했죠. 저는 독일도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의료 시스템이 따뜻하다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환자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고요.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식사했습니다. 센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 하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제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선택했다고요.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 의학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갈 뿐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훈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에도 파리에 남았어요. 세훈은 일주일의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며칠 더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을 갔어요. 에펠탑 아래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을 걸으며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라고요.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치킨과 맥주를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치킨과 맥주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요. 9일이 지났습니다. 세훈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9개월 후 다시 파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오겠다고요. 그는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파리에서 뭘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학회 이야기만 했어요. 세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셨어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채셨죠. 남자를 만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의료 후진국이라고요. 제대로 된 연구시설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 곳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운의 연구는 훌륭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코웃음 치셨습니다. 그깟 발표 하나로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하셨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9개월 후 꼭 세훈을 만나겠다고요. 세훈과는 이메일로 연락했습니다. 매일 밤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서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연구소 일상도 알려줬어요. 저는 독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도 털어놨어요. 그는 위로해줬습니다. 곧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9개월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세며 기다렸어요. 매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훈의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됐죠. 저는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어요.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연구원이니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죠. 7월이 됐습니다. 세훈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게 실증이 난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식욕도 없었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생리도 2달째 하지 않았죠. 설마 했지만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임신이라니. 파리에서 마지막 밤에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임신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황급히 세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전화를 수십 통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확인해줬어요. 임신 12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다고 했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낙태하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혼자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세훈은 알아야 했어요. 그는 이 아이의 아빠니까요. 9월이 됐습니다. 약속했던 파리 재회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파리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센 강변 카페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배는 이미 불러오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혼자 우는 임산부를 이상하게 봤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훈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입니다. 세훈은 절대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반대했어요. 임신 7개월의 장거리 비행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조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인천행 직항이었습니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가방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훈의 메모지를 챙겼습니다. 국립의료연구원. 거기에 가면 세훈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어요. 몸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배는 계속 아팠습니다.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발로 찼어요. 진통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버텼어요. 조금만 참자. 한국에 도착하면 세훈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9월 23일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관광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광이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죠. 실종된 남자를 찾으러 왔다고 할 수 없었어요.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서울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국립의료연구원 근처로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세훈이 말한 대로였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훈을 찾아야 했어요.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탔습니다. 국립의료연구원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세훈이 메일에 적어준 주소였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정문에서 막혔어요. 출입증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박세훈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전화를 걸더군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말했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없다니요. 분명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요. 박세훈 감염병 대응팀 소속이라고 했어요. 경비원은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명단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훈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여기서 일했어요. 파리 학회에서도 이 연구소 명함을 줬는걸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변을 걸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이었죠. 저는 한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박세훈 아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지쳐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훈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저를 피하는 걸까요?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연구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세훈 찾으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그 사람 사라졌어요. 3개월 전부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라졌다니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라고만 했어요. 여기서 그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휙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다시 연구소에 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독일 의사협회 회장의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방문이라고 했어요. 국제협력건으로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했어요.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어요. 김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안 책임자라고 했어요. 그는 응접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박세훈을 찾으러 왔다고요.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박세훈은 이곳에 없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디 있냐고요?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국가 기밀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아이 아빠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세훈은 특수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했어요. 신종 감염병 대응 프로젝트였습니다. 극비 사항이라고 했어요.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상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가족에게도 연락 못하냐고 물었어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나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가둬놓고 연락도 못하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따졌어요.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훈의 가족이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가족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요. 그는 망설이다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여동생 이름과 전화번호였어요. 정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정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박세훈의 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알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침묵하더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카페였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우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라더군요. 임신한 걸 보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세훈의 아이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당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만난 여자,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디 있냐고요?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따졌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3개월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극비 프로젝트 때문이라고만 했대요.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울음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아이는 곧 태어날 건데요.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요. 지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오빠 대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분명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절대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명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꼭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어요. 세훈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자기 집에 머물라고요. 혼자 호텔에 있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집에서 지냈어요. 지우는 간호사였습니다. 밤 근무가 많았지만 틈날 때마다 저를 챙겨줬어요. 병원에 데려가 검진도 받게 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만들어줬어요. 미역국, 삼계탕, 김치찌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지만 맛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세훈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낳게 되는 걸까요? 아빠 없이요. 지우는 위로했습니다. 오빠가 꼭 올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어요.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지우가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세훈 어디 있냐고요? 간호사는 중환자실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세훈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세훈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그였어요. 하지만 너무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설명해줬어요. 연구소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실험실 폭발 사고였대요. 세훈은 동료들을 구하다 화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지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면회는 가족만 가능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오빠가 깨어났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세훈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어요. 붕대를 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여전히 세훈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안나라고 불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만 나왔어요. 세훈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세훈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위험했다고 설명했어요. 외부 연락이 차단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여줬어요. 세훈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세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배에 손을 댔어요.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세훈은 웃었어요.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세훈은 물었습니다. 언제 안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2개월 전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 한국까지 왔다고 말했어요. 세훈은 또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세훈은 2주 후 퇴원했습니다. 회복이 빨랐어요. 젊고 건강했으니까요. 퇴원 후 우리는 지우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세훈은 연구소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2개월 만이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셨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다고요. 임신했고 아이 아빠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물으셨어요. 그 한국 남자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세훈과 함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하셨어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11월 초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세훈은 매일 저를 챙겼습니다. 산책을 시켜줬어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세훈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치킨과 맥주를 먹었습니다. 저는 맥주 대신 물을 마셨지만요. 세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오자고요. 그때는 맥주도 마시고요. 11월 15일이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진통은 12시간이나 계속됐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세훈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힘을 냈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어요.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세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독일에서 날아오신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들어오셨어요. 침대 옆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딱딱하던 표정이 풀렸어요. 손을 뻗어 아기를 안으셨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너를 내 방식으로 지키려 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넌 너답게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옳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안겼어요.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는 세훈을 보셨습니다. 세훈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악수를 청하셨어요. 세훈은 얼떨떨하게 악수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딸을 부탁한다고요. 손녀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강남이었어요. 세훈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병원 연구실이었어요. 안전한 곳이었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가르쳐줬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셨어요. 손녀를 보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손녀와 놀아주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김치는 아직 어려워하셨지만 비빔밥은 좋아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건 포기했어요. 대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바이올린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만 억눌렀던 꿈이었죠. 세훈은 응원했습니다.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바이올린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연습을 시작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갤러리를 열었어요. 바이올린 갤러리였습니다.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아이들이었어요. 열정적이었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세훈은 병원에서 일하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안전한 연구였어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연구였죠.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국제학회에도 나갔어요. 이번엔 저도 함께 갔습니다. 딸과 함께요.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을 좋아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편견이 있으셨어요. 한국을 무시하셨죠. 하지만 직접 와보시니 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훌륭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받아줬어요. 도와줬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요. 의료기술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좋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의 가족이 저를 받아준 것처럼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갤러리는 성장했어요. 이제는 작은 공연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바이올린 콘서트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독일 음악을 들으러 왔어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어요.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객석에는 세훈과 딸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지우도 왔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베토벤이었어요. 바이올린 소나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파리에서 세운을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센 강변을 걸으며 꿈을 이야기했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어요. 세운이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운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안아줬어요. 엄마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한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이제는 능숙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딸도 한식을 좋아했습니다. 김치도 잘 먹었어요. 세우는 농담했습니다. 완전히 한국 사람 됐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딸을 재웠어요.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독일 자장가였어요. 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세운이 뒤에서 안아줬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믿기지 않습니다. 2년 전 저는 절망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실종된 남자를 찾으러요. 공항 근처에서 쓰러졌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운을 찾아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갤러리를 열었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행복을 찾았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세우는 말했습니다. 용기가 있었다고요. 혼자 한국까지 온 용기. 포기하지 않은 용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운을 사랑했고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용기는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 저는 독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진짜 제 삶을 찾았습니다. 제 가족을 만났어요. 제 꿈을 이뤘습니다. 한국은 저를 받아줬어요. 낯선 외국인을 환영해줬습니다. 딸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3살이에요. 한국어와 독일어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우는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닮았다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겁니다. 갤러리를 더 키우고 싶어요. 한국과 독일의 문화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싶어요. 세운도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고 해요. 우리는 함께 꿈을 이뤄갈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진짜입니다. 저는 안나 슈미트. 독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사랑을 찾았어요.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꿈을 이뤘죠.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제 2번째 고향에서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꿈을 위해. 국경도 편견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옆에서는 세운이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도 여전히 파리에서 처음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 저는 행복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든 여자 그림이었습니다. 저를 그린 거였죠. 저는 웃었어요. 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엄마 아침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어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이제는 능숙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가요. 지우에게 배웠죠.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습니다. 세훈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세훈이 일어나 나왔어요. 아침 냄새를 맡고 일어났대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제잘거렸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대요. 저는 기대됐어요. 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어요. 저는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모든 게 새로웠죠. 하지만 지금은 익숙합니다. 제 집 같아요. 독일에서 살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은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숨죽이며 살았어요. 규칙에 얽매였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 살았어요. 의대를 가야 했고 의사가 돼야 했습니다. 제 꿈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바이올린을 켭니다. 음악을 가르쳐요. 갤러리를 운영합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했어요. 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가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파리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세훈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아마 지금도 독일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을 겁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겠죠. 결혼도 아버지가 정해주신 사람과 했을 거예요. 불행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성숙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행복은 느끼는 거였어요. 웃고 울고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세훈이 가르쳐 줬어요.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요. 유치원 앞에 도착했어요. 딸이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식 인사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는 직장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일부예요. 갤러리 문을 열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어요. 연습실에서 학생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다음 주에 작은 콘서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표회예요. 부모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준비가 한창이에요. 프로그램을 짜고 무대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바쁘지만 즐거워요. 아이들의 성장을 보는 게 기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특히 재능이 있어요. 8살 소녀입니다. 음악을 사랑해요. 연습도 열심히 하죠.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도 저렇게 음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세훈이 갤러리로 왔어요.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었어요. 세훈이 병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수술이 잘 됐대요. 환자가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세훈은 훌륭한 의사예요. 식사를 마치고 세훈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후 수업이 있었습니다. 초급반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여요. 음악을 배우는 게 즐겁다고 말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 발표회는 성공적이었대요. 딸이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실수하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안아줬어요.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처럼 될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세훈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딸도 좋아합니다. 상을 차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저녁 식사 후 딸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바이올린이었어요. 딸의 손은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요. 활을 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줬어요. 딸은 집중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저보다 더 나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딸을 재웠어요. 책을 읽어줬습니다. 한국 전래동화였어요. 딸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딸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이마에 키스했어요.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세훈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꿈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닐 것 같다고요. 세훈은 웃었습니다. 현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갤러리를 더 키우고 싶어요. 지점을 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과 독일의 음악 교류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독일 연주 여행도 가고 싶어요. 꿈이 많습니다. 세훈도 꿈이 있대요. 더 나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대요. 언젠가는 개발도상국으로 의료 봉사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했어요.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요. 딸의 미래도 생각했습니다. 딸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음악가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까요?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딸이 행복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처럼요. 저는 딸에게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딸이 선택하게 할 겁니다. 꿈을 찾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 응원할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이제는 자주 한국에 오십니다. 손녀를 너무 사랑하세요. 저에게도 다정해지셨어요. 미안하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무 엄격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이해한다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던 거니까요. 아버지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신 게 기뻐요. 처음엔 편견이 많으셨죠. 한국을 무시하셨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시니 달랐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셨어요. 의료 시스템, 안전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무엇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를 좋아하셨어요. 지우도 생각났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를 받아줬어요. 집을 내줬고 돌봐줬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해요. 딸도 지우 이모를 좋아합니다. 지우에게 배운 게 많아요. 한국 문화, 한국어, 한국 음식 모두 지우가 가르쳐 줬습니다. 지우가 없었다면 저는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 생활이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우가 도와줬어요. 친구가 돼줬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한국에서 산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상 대화는 문제 없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모두 맛있어요. 가끔 독일이 그립긴 합니다. 고향이니까요. 어릴 적 추억들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한국이 제 집이 됐어요. 제 삶이 여기 있습니다. 가족이 여기 있어요. 꿈을 이루는 곳도 여기입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독 문화교류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미술, 문학, 언어까지 다루는 곳이요.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세운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부문에서 교류를 이어가겠대요. 아버지도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독일 측 연결을 해주시겠대요. 의료계 인맥을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딸도 크고 있어요. 빠르게 자랍니다. 어제는 아기였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바이올린도 제법 켜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딸이 원하면 계속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그만둬도 돼요. 딸에게 자주 말해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요. 엄마는 응원할 거라고 말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한국에 온 것도 도전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했어요. 갤러리를 여는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도했습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안전한 길만 걸을 순 없습니다. 가끔은 모험을 해야 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어요. 매일매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세운의 손을 잡을 때, 바이올린을 켤 때, 모든 순간이 생생합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과거에 저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했을 뿐입니다. 숨만 쉬고 있었어요.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몰랐어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감정을 느낍니다. 행복할 때 웃어요. 슬플 때 울어요. 사랑할 때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세운이 옆에 있으니까요. 딸이 있으니까요. 가족이 함께니까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러리가 더 커질 거예요. 더 많은 학생들이 올 겁니다. 더 많은 공연을 할 거예요. 한국 전역에,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질 겁니다. 제 학생들의 음악이요. 저는 그걸 지켜볼 거예요. 자랑스럽게요. 세운도 성장할 겁니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를 응원할 겁니다. 항상요. 딸은 어떻게 자랄까요?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분명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착하고 용기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저희 부부를 닮을 거예요. 아니, 저희보다 더 나을 겁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함께 채워갈 겁니다. 사랑으로, 웃음으로, 꿈으로요. 한국에서의 삶도 계속될 겁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게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곳이에요. 평생 감사할 겁니다. 가끔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저처럼 억눌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꿈을 포기한 사람들에게요. 말해주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요.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어요. 기회는 많습니다. 사랑도 있어요. 희망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5살까지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꿨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한국까지 왔어요.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요. 꿈이 있다면 쫓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세훈에게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줘서요. 딸에게 감사합니다. 태어나줘서요. 지우에게 감사해요. 저를 도와줘서요. 아버지께도 감사합니다. 결국 이해해 주셔서요. 한국에도 감사해요.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환영해 줬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꿈을 이루게 해줬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넘쳐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일까요? 기대됩니다. 설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니까요. 사랑은 정말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국경도 넘고 편견도 깨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요. 저희 가족이 증명입니다. 독일과 한국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됐어요. 사랑으로요. 이 사랑을 지켜갈 겁니다. 평생요. 세훈을 사랑할 거예요. 딸을 사랑할 겁니다. 가족을 사랑할 거예요. 이 삶을 사랑할 겁니다. 매 순간을요. 저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진짜 삶을 찾았어요. 과거에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어요.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행복하게요. 그리고 이 행복은 계속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꿈이 있으니까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삶에 감사해요.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 미래의 희망도요. 모든 게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오늘 밤도 잘 자겠어요. 세훈 옆에서요. 평화롭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행복한 하루가요. 저는 준비됐어요. 맞이할 준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내세요. 꿈꾸세요. 도전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 없이 사세요. 저처럼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있어요. 찾으세요. 그리고 잡으세요. 저는 찾았어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이 행복을요. 이 사랑을요. 이 삶을요. 영원히요.